네, 신흥국의 신흥 불안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 통화 약세 요인과 달러와 강세 요인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외환 시장 최근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2월 들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증시도 2월 들어서 V자 반등을 그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게만 보였던 신흥국 주가, 통화들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경제 지표도 좋아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구리 가격을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환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난 특징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또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면서 달러가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 외에도 선진국 간에도 경제 지표에 따른 또 외환 시장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준 통화가 최근에 아마 파운드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로화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 같은 경우는 영국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다른 나라와 좀 차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란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8% 성장에 3.4%로 굉장히 높이 잡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 이제 빠른 시점,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영국 영란은행이 제일 먼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연결이 되면서 파운드화 강세가 매우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국가별로 유로존 여러 나라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지표의 세부 내역을 보는 것처럼 이제 국가별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0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포르투갈 성장률은 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프랑스도 제로 성장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로존의 뚜렷한 경기 개선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외환 시장은 결국 통화 정책이 달라지는 기로에 네. 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게 외환 시장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소지가 높은 그런 흐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쪽이 좋네요. 일단은 유로존도 좋고 그리고 영국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도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게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는 FOMC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 이러한 일정, 외환 시장에는 어떤 일정이 가장 또 우선순위로 여겨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갈 거냐, 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역시 관련된 재료들의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1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일 날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1월 달에도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더 단행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3월 FMC에서도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12월, 1월 고용지표 부진한 상황에서 연준 의원들이 그런 고용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향후 테이퍼링을 어떤 속도로 어떤 규모로 가져갈 거냐 최근에 일부 매파적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월 200억 달러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테이퍼링한 속도도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 테이퍼링 속도나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엿보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될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좀 달러화에는 강세 재료를 작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달러화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2월 들어서 계속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예. 좀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좀 경기 지표라는 부분이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분은 좀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테이퍼링 향해 나갈 거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 국채 금리가 3%대 갔다가 오히려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2.6%를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한 2.58%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긴 하지만 유로화도 추가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전히 물가가 상당히 낮고 또 신용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가 3월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펼 거라는 기대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추가 완화냐 조금 쉴 거냐 이런 정도의 타이밍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그 통화 정책의 차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달러화가 최근에 경제 지표 부진을 갖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달러는 일단 약세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엔화의 향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또 발표되는 일본 이 금융정책회의의 결과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약간 시장에서는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없다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에서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물가나 성장률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었는데 사실 그 회의가 지난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거의 10% 이상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신흥국의 불안이라는 게 또 엔화 강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효자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거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기가 좀 당장은 어렵다라는 네.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일본의 무역 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1월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엔저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확대가 그렇죠.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이 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 중단이면서 에너지 수입이 많이 늘었다라는 건데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실제로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일본 경제의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좀 비관론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제조업의 한 3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60% 이상이 됩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그런데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면 다시 생산 기지를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국내에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 기업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엔화 약세를 드라이브하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거냐 여기에다 의구심도 시장에서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도 어떤 아베 정책, 아베 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좀 그런 흐름들도 좀 포착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 당장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근데 엔화를 움직이는 변수는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달러의 움직임, 그다음에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 세 번째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여부. 최근에도 위험자산을 회피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이런 3가지 흐름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3가지 모두가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인 환율은 100엔 초반을 전후로 한 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의 방향성까지 알아봤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060원대 아래로 또 1,050원대까지 진입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65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대내적으로는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수급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주식시장처럼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어떻게 트레이딩 하느냐 이런 뉴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흐름 뭐 이런 거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흥국 위기가 불거지면서 환율이 예상외로 급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환율이 가파르게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2월달 월간 전망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원화는 취약하지 않다. 취약하지 않은 통화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월 중에도 신흥국 안정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 주식자금, 채권자금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는 1월 달에도 채권자금이 1조 원 이상 유입이 됐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동조를 했지만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흥국과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 상황은 이제 1월 달이 가장 달러 공급이 적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상승 재료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했던, 반응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형 그 해외 건설,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잇따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1월 달에 중국 수출 지표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경상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여객가 적극적으로 달러를 팔았다기보다는 수출업체 중심이었던 달러 매물이 환율을 좀 빠르게 하향 안정시켜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달러 공급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환율 1,060원 부근에선 또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또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60원대를 하회하니까 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050원대에는 당국의 또 개입 경계감이 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당분간 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정부의 기본적인 외환 정책 방향은 환율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도 좀 매도 개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나치게 빠져도 또 매수 개입을 하는 그런 패턴을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지나치게 빠졌다 싶으면 소위 알아서 기는 좀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 정부가 뭐 개입을 나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환율은 9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50원대까지 내려오는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은 향후의 흐름은 한 50원대 중반에서 80원 정도까지 사이에서 좀 대외 변수에 따라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1,070원 부근에 큰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1,060원 부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지선들이 포진해 있고 또 단기 급락에 대한 부담, 이에 따른 결제 수요 유입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1,060원 부근에서는 나름대로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위로 급등을 1,080원 위로 급등을 하기에는 최근에 좀 흐름을 통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80원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환시장의 주요 이슈들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